자, 반갑습니다. 오늘은 한국사 6번째 시간. 제목을 보시면 단원으로는 일단은 선사문화와 고대 국가의 형성 중에서 제일 마지막 단원이 되겠죠. 제목에 보다시피 삼국의 문화와 대외교류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소제목을 갖다 보시면 1 해가지고 이렇게 적혀져 있죠. 1 해가지고 삼국의 종교와 학문이 소주제로 나와 있고, 또 하나가 2 해가지고 삼국의 고분문화와 의식주 이렇게 되어 있을 겁니다. 삼국의 종교에 대해서는 먼저 불교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살펴보게 될 겁니다. 종교에 대해서는 불교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살펴보고, 학문에 대해서는 주로 대표적인 삼국시대 때 교육 기간이라든지 이와 관련한 내용들을 갖다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우리가 삼국의 문화를 볼 때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고분 문화가 되겠습니다. 무등양식이란 거죠. 그래서 이 고분 문화에 대해서도 중점적으로 살펴보는 이러한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각자 책을 갖다가 한 번쯤 읽어보시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 되겠더라. 그럼 먼저 불교에 대해서 첫 번째 주제로 살펴보도록 합시다. 먼저 불교는 우리나라에 왜 들어왔느냐? 주로 사상적 통일을 위해서, 사상적 통일을 통해서 중앙집권 체제를 강화하고 왕권을 강화할 목적으로 주로 고등 종교의 수용의 필요에 따라서 이렇게 불교가 들어왔던 거죠. 불교가 들어오기 전까지만 해도 우리나라에 존재했던 대표적인 종교 형태는 원시 종교 형태가 되겠죠. 샤머니즘이라든지 애니미즘이라든지 토테미즘이라든지 이러한 종교가 있었으나, 이제 사회가 발전하고 국가가 점점 성장을 함으로써 왕권의 강화가 필요했고, 그를 갖다가 중심으로 고등 종교였던 불교의 수용이 필요했더라. 그래서 불교가 수용된 시기를 갖다가 각각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백제, 고구려, 신라가 각각 불교가 수용된 시기를 갖다가 살펴보면, 백제 같은 경우는 침유왕 시기 때예요. 침유왕 시기 때 불교가 수용되었고, 고구려 같은 경우는 소수리왕이 되겠죠. 수가 아니라 소수리왕 시기에 불교가 수용되었더라. 또한 신라 같은 경우는 처음에 신라에서 불교가 들어온 것은 고구려를 통해서 불교가 들어옵니다. 고구려의 묵호자라는 스님이 계신데, 그 묵호자라는 스님에 의해서 신라에 불교가 들어오게 됩니다. 그때가 언제 때냐? 자, 신라를 볼 때는 수용된 시기와 공인된 시기가 차이가 있습니다. 불교가 들어온 시기는 눌지왕 때입니다. 정확하게 눌지마리간이 되겠죠. 눌지왕 때 들어왔고, 국가에서 공식적으로 불교를 갖다가 이제 인정하게 된 것은 바로 이차돈의 순교회에서 법흥왕 시기에 불교가 공인되었더라. 저번에도 이야기했다시피 신라는 토착적 성격이 강하고, 또한 문화적인 보수성이 상당히 강한 나라라서 이러한 외래 종교에 대한 거부감이 있었겠죠. 그러다가 법흥왕 시기 때 이차돈의 순교에 의해서 이렇게 불교가 들어왔더라. 그래서 수용된 시기는 백제, 고구려, 신라 이렇게 되고, 성격을 보면 이때 들어온 불교의 성격을 보면 호국적 성격이 강하더라. 호국적
성격이 강하더라. 여기서 말하는 호는 예를 들어 좋아할 호가 되겠죠. 나라국. 그러니까 나라를 갖다가 위하는 마음을 더욱더 강화시킬 목적으로 이러한 불교를 갖다가 수용한다든지, 또한 무엇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왕권을 갖다가 강화하거나 혹은 중앙집권 체제를 강화할 목적으로 이렇게 불교를 갖다가 수용하여 이러한 성격을 갖다가 유지하고 있더라. 그래서 대표적인 게 이제 신라, 황룡사, 구청, 목탑 이런 것들이 되겠죠. 그리고 뭐 백제 시대 때는 미륵사라든지 통일신라 시대 때는 문무왕릉이라든지 그리고 가문사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이러한 성격의 요소를 갖다가 가지고 있더라. 그래서 불교는 이렇게 수용된 시기라든지 성격 정도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학문을 갖다가 보면, 자, 학문을 봅시다. 대표적인 교육기관을 갖다 살펴보겠습니다. 이거를 갖다가 했던 교육기관, 대다수의 학문은 유학이 되겠죠. 그래서 보시면 고구려의 대표적인 교육기관으로는 중앙의 교육기관과 지방의 교육기관이 약간의 차이점이 있더라. 중앙은 소설이왕 때 만들어진 태학이라는 교육기관이 있었고, 지방 같은 경우는 장수왕 때 설립된 경당이라는 교육기관이 있습니다. 경당에서는 주로 이제 무술 수련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갖다가 가르쳤던 그런 교육기관이 되겠습니다. 이에 비해서 백제에서는 교육기관보다 이제 그 가르쳤던 인물들이 있겠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오경 박사란 것이 있었더라. 오경 박사를 두어 유학을 가르쳤고, 또한 그 사택 지적비라는 게 있습니다. 사택 지적비. 이런 걸 두어서 교육을 했던 흔적들이 남아 있고, 신라 같은 경우는 화랑도 두 명이서 어떻게 우리가 국가에 대한 충성과 학습을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를 갖다 다짐을 적은 비석이 있죠. 그게 뭐가 있느냐? 임신 서기석이란 것이 있더라. 그래서 이거 정도 체크를 해 두시면 될 것 같다. 이렇게 두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살펴볼 것이, 우리가 맨 처음 봤다시피 고분문화인데, 고분문화를 보기 전에 도교를 갖다 잠깐 한번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도교. 도교 같은 경우는 주로 성격이 중국에서 우리나라에 들어온 거죠. 주로 이런 사상, 신선사상, 그리고 불로장생, 그리고 무위자연, 이런 것들과 연관성이 있는 종교다. 이런 것들이죠. 인위적인 것을 부정하고 자연적으로 있는 것으로 돌아가자. 이런 것들인데, 대표적으로 도교적인 요소를 나타내는 유물들을 갖다가 조금 잘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구려에서는 대표적으로 그 사신도가 있겠죠. 사신도가 있고, 그 백제에서는 이 도교와 관련된 대표적인 유물로는 그 산수무늬 벽돌, 산수무늬 벽돌과 또 대표적으로 금동 대향로, 그죠? 금동 대향로,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도교적 요소를 나타내는 유물이 되겠다. 또한 신라에서는 화랑도라든지 이러한 부분에서 그 도교적 요소가 나와 있더라. 이런 것 정도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이 고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합시다. 무덤 양식이 되겠죠. 삼국의 고분 양식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주로 자 역시 이것도 첫 번째 고구려는 크게 시기를 초기의 무덤 양식과 그리고 후기의 무덤 양식으로 나눠서 살펴볼 수가 있겠죠. 초기의 무덤 양식은 고구려 초기 무덤 양식은 돌무지 무덤입니다. 돌무지 무덤이 되겠다. 그래서 무덤을 갖다 그려보면 말 그대로 이렇게 있으면 단순하게 이렇게 돌을 갖다가 쌓아 올린 형태가 되겠죠. 일반 백성들 같은 경우는 그 형태가 조그말 것이고, 예를 들어서 지배자 같은 경우 상당히 그 크기가 크게 되겠죠. 대표적인 게 장군총이라는 무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장군총이 있더라. 이에서 후기로 넘어가면 그 무덤 형태가 굴식, 돌방 무덤 형태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이 글자 하나를 갖다가 해석해 보면 무덤 형태가 어떻게 나와 있는지 알겠죠. 안쪽에 보면 돌방이 있다는 겁니다. 돌로 만든 방이 이렇게 있고, 그에 또 안에 굴이 있다는 거죠. 이게 보면은 굴이 있는 거죠. 무덤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이렇게 굴이 존재하고, 그 위로 이렇게 봉투를 갖다가 쌓아 넣은 이러한 형태가 되겠더라. 그래서 이 무덤 같은 경우는 이렇게 안쪽으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가능하기 때문에 특징이 도굴이 쉽다는 특징이 있겠죠. 특징은 도굴이 잘 되어서 이에 따라서 유물이 많이 존재하지 않더라. 단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돌방의 벽면에 보면 뭐가 존재한다? 벽화가 존재한다. 이게 특징이 되겠습니다. 대표적인 무덤으로는 강서대묘가 가장 대표적인 무덤 형태가 되겠습니다. 고구려의 강서대묘입니다. 잠시만요. 강서대묘가 대표적인 무덤 양식이 되겠다. 그래서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이 백제로 넘어가면 두 번째, 백제의 고문 형태를 보면 백제는 그 수도의 변천 시기에 따라서 무덤 형태가 변경되었다. 그래서 수도가 첫 번째 위대 시기 한성이라고도 표현이 되죠. 한성. 다음이 웅진, 다음이 사비, 이렇게 세 시기로 나누어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대 시기에는 보시면 동일합니다. 무슨 무덤 형태냐? 위대 시기에는 돌무지 무덤입니다. 돌무지 무덤 형태가 되겠더라. 조금 전에도 돌무지 무덤 형태는 그려드렸죠. 똑같습니다. 똑같은 이러한 돌무지 무덤 형태가 나오는데, 대표적인 것이 서울 석천동 돌무지 무덤이 됩니다. 근데 이게 조금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초기 백제의 무덤 양식이 고구려 무덤 양식하고 동일하죠. 그래서 이 서울 석천동 돌무지 무덤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역사적 사실이 뭐냐, 이렇게 하면 백제 적어볼까요? 백제 건국 초기 세력이 어느 나라 사람이다? 고구려
유민임을 입증하는 대표적인 역사적 유물이 서울 석촌동 돌무지 무덤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다가 웅진 시기로 넘어가면 무덤 양식이 역시 동일하게 됩니다. 백제와 고구려와 동일하게 크게 굴식, 돌방 무덤과 한계가 여기서 척게 게 바로 벽돌 무덤이 되겠죠. 벽돌 무덤 형태가 등장하게 되더라. 대표적인 게 무령 왕릉이 되겠습니다. 무령 왕릉이 대표적인 벽돌 무덤 양식인데, 이거는 우리나라 무덤 양식이 아니죠. 중국 남조의 영향을 받아서 건설된 무덤이 되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또 역사적 사실은 중국과의 교류가 활발하게 이루어졌음을 알 수가 있다. 이렇게 알아두시고, 사비시대로 넘어가게 되면 무덤 양식이 굴식, 돌방 무덤 형태로 바뀌게 됩니다. 굴식, 돌방 무덤 형태로 바뀌게 되는데, 뭐 특징을 갖다 굳이 찾다면 그 전에 비해서 규모는 축소되었다. 웅진시대의 굴식, 돌방 무덤에 비해서 규모는 축소되었으나 내부는 더욱더 화려하게 변하였다. 이게 사비시대 굴식, 돌방 무덤의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신라로 넘어갑시다. 세 번째 신라 시대의 무덤 형태는 역시 신라도 초기의 무덤 형태와 후기의 무덤 형태로 나눕니다. 초기의 무덤 양식은 신라는 토착적 성격이 강하다고 했죠. 그래서 자기들만의 특징적인 무덤 양식을 가지고 있는데, 대표적인 게 바로 돌무지, 덧널 무덤이라는 게 있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후기로 넘어가면은 굴식, 돌방 무덤이 존재하게 되는데, 말 그대로 이렇게 있으면 안에 덧널로 구성되어진 널빤지와 같은 덧널로 구성되어진 방이 있고, 위에 돌무지, 말 그대로 돌을 갖다가 이렇게 쌓아서 돌무지를 갖다가 이렇게 쌓고, 다시 그 위에 이렇게 분봉을 갖다가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형태의 무덤이 돌무지 덧널 무덤인데, 돌무지 덧널 무덤은 이렇게 하다 보니까 도굴이 상당히 안 된 건 아니겠지만 상당히 어려웠겠죠. 그러다 보니까 유물들이 많이 존재한다. 단 앞에서 봤던 굴식, 돌방 무덤처럼 벽화는 존재하지 않겠죠. 그런데 천마도라는 그림이 있습니다. 그거는 벽화가 아니라, 천마총에서 놓은 천마도라는 그림인데, 그건 벽화가 아니라 말 안장이 출토가 되는데, 그 말 안장에 그림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후기에는 굴식, 돌방 무덤 형태로 바뀌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나머지 한 개 더 하다면 탑에 대해서만 하나 더 보도록 합시다. 탑. 각각 탑인데, 고구려, 백제, 신라시대의 대표적인 탑의 특징을 보면, 고구려는 주로 목탑이 많이 존재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존하는 거는 하나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목탑 같은 경우는 불에 상당히 취약하겠죠. 그래서 다 타가지고 사라져서 지금 존재하는 목탑은 없다. 백제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탑이 하나가 미륵사지 석탑이 있죠. 미륵사지 석탑이 있더라. 미륵사지 석탑 같은 경우는 특징이 뭐냐? 목탑 양식의 석탑이라는 겁니다.
목탑과 같은 형태로 지었으나 재료는 석탑으로 사용하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다음에 정림사지 5층 석탑이 있더라. 이 정림사지 5층 석탑 같은 경우는 그 한국 석탑에 우리나라 석탑의 전형적인 석탑 형태를 보여주는 게 정림사지 5층 석탑이 되겠더라. 다음에 신라 같은 경우는 분황사탑이 있죠. 대표적인 게 분황사탑이라는 게 있습니다. 분황사탑이 있는데, 이거는 정확하게는 그 전탑 형태죠. 전탑이 그럼 뭐냐? 전탑은 벽돌탑이란 겁니다. 벽돌인데 이거는 우리나라 형태가 아닙니다. 중국의 전탑을 모방하여 만들어진 형태로 원래는 9층 높이였으나 현재는 3층 정도 이렇게 있는 탑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문화사를 갖다가 봤는데, 문화사는 크게 불교, 그리고 교육기관, 그리고 도교, 그리고 고분을 봤는데 크게 불교와 고분 쪽에서 조금 집중적으로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